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정말 잘하는 조직은 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데다. 리스크 관리, 여러 가지 형태의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이 이제 코스트는 요 단계에서 쭉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뭔가를 갖다가 이게 아닌데 바꿔야 되겠는데 하게 생각하는 그 코스트는 여기서부터 일단 뒤로 가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전체 코스트를 갖다가 컨트롤링 하면서 이 전체 시간을 갖다가 잘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코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낮춰가면서 리스크를 갖다 적절하게 낮춰가느냐. 어제 저녁에는 누굴 만났어. 이게 저희 찍으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어. 하여튼. 누구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다가 이제 가장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정말 자기는 리스크를 잘 컨트롤했다고 생각하고서 신제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디에서 어떤 말하자면은 이 뭐라 그럴까 이 견제나 짱돌이 날라오는지를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비유를 들더라고. 왜 여러분 왜 서바이벌 게임 하면은 저 레이저 이렇게 총 쏘면은 왜 여기에 이렇게 찍히잖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옷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누가 날 조준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어저께 그 사람은 나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이 순간에도 이렇게 자외선을 갖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에도 한 방 찍히고 있고 여기도 한 방 찍히고 있고 여기도 한 방 찍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서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좀 세간의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확실성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많아진다. 더 모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런 위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 해가지고 끝까지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 말고도 무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 모든 회사마다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2008년도에는 뭘 했었냐면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에다가 이걸 만든 적이 있었댔어요. 이걸 만들고 각각을 갖다가 어떻게 휴먼 센터드 되게 만들어줄 거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디자인 경영 센터장에 계셨었어요. 그분이랑 같이 이 무지무지하게 디테일한 이런 프로세스도 같은 걸 갖다 만들었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리스크가 다 잘 관리되고 100%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 없게. 근데 그러면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원리는 뭐냐? 취지는 뭐냐? 정말 소위 말하는 엄청난 헛다리를 안 하게. 그래서 아주 눈에 보이는 뻔한 실수나 이런 걸 갖다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말하자면은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걸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있게 방지해 주는 거지. 이 프로세스를 100% 맞추면은 항상 좋은 성공 사례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 또는 프로덕트들을 만들 때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썼을까?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내기 지금 모르죠. 인터널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한번 게스를 해보고 과연 그 회사 그리고 또 요새는 창업주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또 개발자들이 성공하고 그러면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갖다 해봤더니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런 쭉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들 이야기를 했다고요. 또는 관련되는 회사에서 그 일을 담당을 했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어떤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과거에 성공했던 그 회사들, 또 앞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회사들, 글로벌라이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어떤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썼을까? 그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그 선정된 사례에서 사용된 MPD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의 장단점을 한번 논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자, 우리가 이제 회사의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면에서 과연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또는 서울특별시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었을까를 갖다 봤고, 이제 퍼스펙티브를 바꿔서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왜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요새 이렇게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HCI나 UI UX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꼭 공부들 갖다 조금 더 해보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새 이렇게 그런 문의를 갖다가 참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우리 연구실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달아놓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내가 제일 이렇게 내 자신이 막 놀라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이 뭘 놀라냐면 내가 이 짓을 20년을 했는데 나는 내가 이게 경영학하고 참 별로 안 친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학부를 경영학을 했지만 석사하고 박사는 경영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 경영학과하고 잘 안 맞는 학문인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갖다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이렇게 나한테 문의가 오는 사람들, 학생들, 답변을 갖다 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가서 보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다. 내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게 이런 UX라고 하는 거, experience라고 하는 거에 이노베이션 컨셉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디자인, 뭐 경영 이런 거의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없어지면서 모두들 결국에 가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줘서 그 사람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의 경영에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참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 내가 이쪽 부분을 갖다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라고. 나는 사실 한 20년 동안 주저했었거든. 그런데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센슈얼 스프레드는 뭐냐면 내가 그걸 갖다가 센스하는 거예요. 센스한다는 건 뭐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그런 센슈얼한 자극을 갖다가 내가 지각을 하는데, 그거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그 센슈얼한 외부의 자극에 내가 확 하고 빠져들어가느냐?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지각이, 그게 자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인게이지를 안 하느냐. 이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센슈얼 스프레드는 내가 지각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폭 빠져 들어갔느냐, 안 빠져 들어갔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슈얼 스프레드가 높다. 그런 거는 센서리 인게이지먼트가 높게 되는 거예요. 풀리 인게이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 아까 홍국이가 이렇게 딱 봤다는 것처럼 내가 차를 먹어서 깊은 산속을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확 엄청난 크기의 스키장이 이 무지무지하게 큰 규모로 무지하게 멋있는 그리고 기가 막힌 이런 눈의 모습을 한 그 자극이 나한테 확 오는 거야. 그럼 홍국이 저기 빨리 가서 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내가 센슈얼한 자극에 인게이지가 됐느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조건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여길 갔냐. 예를 들어 홍욱이처럼 나는 여기에 정말 빠져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은 센슈얼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명이 좋은 거야. 근데 난 여기서 정말 놀고 빠지고 이래야지 하고 갔는데 베어스타운은 에게 뭐 이래서 전혀 인게이지가 안 됐다. 이러면 얘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럴 거 아니야. 나는 완전히 이런 그 베이비시팅 하러 왔는데 왜 내가 꼭 이렇게 큰 비발디팍에 있어야 돼? 나 이렇게 그 천천히 관조하면서 우리 집 애들 잘 타는 거 하나 봐야 되겠다. 이런 그 나 같은 사람한테는 베어스타운이 훨씬 좋은 거야. 덜 인게이지하고 싶거든 나는. 자, 그래서 이 에센셜 스레드는 센서리 인게이지먼트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지먼탈 스레드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근데 홍욱이 그 답변이 굉장히 비슷해. 그 뭐냐면 저지먼탈 스레드는 뭔가 경험을 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나 안 됐나. 그러면 도움이 됐나 안 됐나가 스레드가 아니라 도움이 됐거나 또는 이게 도움이 안 됐다면은 뭐 때문에 얘가 도움이 되고 뭐 때문에 도움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 저지먼탈 스레드의 키워드는 어스크립션이에요. 어스크립션이 뭔가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뭐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게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로 나누잖아요. ascribe to inside는 뭐냐면 경험하는 그 속에 있는 것들한테 그 경험 그 자체에 ascrib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키장에 갔는데 스키를 타는 그 자체에서 너무 좋아서 그 스키 타는 프로세스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 대명 비발디 파크 스키장을 갔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 좋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거는 인사이드 쪽이 많아요. 또는 아까 우리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펜슬 앤 페이퍼, 페이퍼 앤 펜슬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걸 갖다가 그리면서 내가 이걸 갖다가 그리면서 나의 실력이 좋아져 가지고 내가 화가가 되는 것 같이 느꼈다. 라고 하면은 그 그리는 과정, 그 경험 자체에 ascribe 한 거예요. 반대로 아웃사이드에 ascribe 한다는 건 뭐냐면 경험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한 것이 끝나고 나서의 결과에 ascribe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키장에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갔다. 잘 타긴 했는데 끝나고 왔는데도 여자를 못 만났다. 그러면은 결과가 안 좋은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스키를 탄 프로세스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그 스키장에서 별로 좋은 이 스키장에서 스키 탄 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아웃사이드, ascribe to outside 결과에 더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ascribe to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청소만 깨끗이 해주면 된다. 이러면은 지능형 지능형 자동 청소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능형 청소 로봇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네 라고 판단을 한 거는 걔가 결국에는 내가 별로 그 신경도 안 쓰고 이랬는데 지가 알아서 잘 깨끗하게 닦고 결과적으로 내 방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지능형 로봇을 아무리 내가 쓴다고 해서 청소 잘하는 나의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약간의 이제 비슷한 좀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지먼탈 스레드는 ascribe to 하는데 그게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ascribe to를 경험 그 자체에 ascribe 하느냐 경험 외적인 거에 ascribe 하느냐를 가지고서 저지먼탈 스레드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모셔널한 거는 그 경험하는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그지? 근데 이 커그니티브하거나 레이셔널한 거는 경험이 끝나고 나서 아, 이게 내 인생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됐네. 그렇게 한 게라고 느끼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모셔널한 경험들은 ascribe inside를 하게 되는 거고 커그니티브한 경험들은 ascribe outside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게 이제 저지먼탈 스프레드고 세 번째는 컴포지셔널 스프레드예요. 컴포지셔널 스프레드의 키워드는 릴레이션십이야. 릴레이션십이고 프레이밍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 나와 내가 하는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대상 간의 관계가 얼마나 댄스하냐 아니면은 뜸직뜸직하냐 스파르스하냐 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내가 뭔가 도구를 쓰거나 서비스를 썼을 때 하나는 그 서비스를 갖다가 쓰는 나와 동일한 서비스를 쓰는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가지고 내가 비발디 스키장에 가고 포천베어스를 갔는데 포천베어스에 갔더니 나 말고 그 스키장을 쓰는 사람이 빽빽하게 거기에 몰려 있었다. 그러면은 나와 그 서비스를 내가 쓰는 그 포천베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 아주 댄스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쓰는 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베어스타운에 가서 스키슬로프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스키슬로프뿐만이 아니라 그 스키슬로프에다가 밥을 제공해 주는 사람, 뭐 거기에서 스키를 갖다 빌려주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얼마나 옹기종기하게 한 곳에 쫙 모여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 하나로 그냥 달랑이냐. 이걸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는 그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때 쓰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하나가 있고, 그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과 그 제품의 관계가 두 번째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그 관계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뭉쳐져 있느냐, 아니면은 스파스하게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느냐. 이 차원이 이 컴포지셔널 스트레드. 컴포지셔널 스트레드가 높으면은 꽉 모여 있는 거. 밀집하고 복작복작한 거야. 컴포지셔널 스트레드가 낮으면은 한적하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그 제품도 다른 제품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래서 그 스트레드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스키장에서 가장 잘 연결을 시켰어요. 가장 잘 연결을 갖다 시켰기 때문에 아주 잘 준비를 갖다 했어요. 잘했고요.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베이스가 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익스피리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오늘 할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와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경험을 했었을 때의 그 상태를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정말 좋은 경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는 건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철학자 존 듀이가 붙인 이름이에요. 존 듀이가 1932년도에 Art as Experience라고 하는 철학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붙인 이름이 Real Experience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 그림 아는 사람? 성준이 어디 무슨 그림이야?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 이 그림 어디에 걸려 있어? 맞아요.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MFA에 걸려져 있어. 이게 그 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의 이 근대 미술관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좋아. 특히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그 앞에 가면은 그 아주 맛있는 커피점이 있어. 그 커피점에서 커피 하나 딱 사가지고 벼 잘 들 때 그 MFA 앞이 이렇게 잔디밭이 쫙 있고 뒤에도 다 잔디밭이야. 거기 이렇게 쫙 걸어가지고 난 시즌 티켓이 있었거든. 가가지고 토요일 날 이 아침에 탁 가면 사람도 거의 없고 한 이만한 방에 이 그림 하나 딱 있어요. 이 그림 하나 딱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벼이 또 옆에서 잘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벼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좋다. 그냥 막 그림이 좋다 뭐 하다 보다도 거기서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걸작 예술품을 봤었을 때 느끼는 그 경험, 그게 리얼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쑤시개를 만들 때도 그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존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을 때도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요 그림 내가 설명한 적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요번 7월 달에 또 가려고 그래요. 시즌 티켓을 못 샀고 요번에는 그냥 단탕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름 휴가 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돈 아끼고 돈 모으고 있는데 berlin 필하모니 일정 봐가지고 언제가 제일 좋을까 해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듣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호텔도 되게 싼 데 가서 묵어요. 그냥 모텔 같은 데 가서 묵었는데 근데 가가지고 요거 하나는 사치를 부려. 요거 하나 이제 사치를 부려가지고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뮤지션이 하는 걸 갖다 들으면은 참 잘 왔다는데. 이럴 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이 리얼 익스피리언스예요. 물론 이제 민경이 리사이틀 가서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는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자체로 그것들이 모여지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완성도를 갖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그게 이제 이 경험 철학인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다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 HCI UX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골프존이 돼도 되고 버스 환승 시스템이 돼도 되고 기프티콘이 돼도 되고 어떤 대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목표는 그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베를린 필하모니의 신년음악회 앞에 콘서트 홀에서 내가 신년음악회 그 음악을 듣는 그 경험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버스 환승 시스템이 어떻게 그만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조금 갭은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중요한 컨셉이 더미넌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요. 이 밑에 있는 이게 전부 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에요. 요거는 노키아. 요거는 뭐예요? 모토로라. 요거는 삼성. 요거는 HTC.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구별이 안 돼. 왜일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디자인이 있어서 그 인더스트리에 그 섹터에서 경쟁하는 친구들은 다 똑같은 큰 디자인 하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에 물론 이 더미넌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회사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갖다 얻죠. 나머지 애들은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가 네 거 뺏겼다 안 뺏겼다 해가지고. 그리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 더미넌트한 디자인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체 시장은 내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쥐락펴락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런 더미넌트한 디자인이 형성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더미넌트한 디자인이 형성이 되는.
그렇지. 아주 진성이가 그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주어진 테크놀로지컬한 단계, 발전의 단계, 그리고 어떤 주어진 환경, 컨텍스트,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배경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배경 하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어진 기술적인 환경 또 사람들의 스타일 이런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옵티멀한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그런 옵티멀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해주는 애들들이 그 테크놀로지, 그 사람, 그 환경에서는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거예요. 그 삼성하고 우리 애플하고 소송한 거 있잖아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소송한 거를 갖다가 쭉 보게 되면 소송 일지를 보게 되면은 뭐 액수는 앞으로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결과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많이 바뀌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많은 돈을 갖다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애플하고 삼성 간에 이 법적인 지금 싸움이 완전히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지. 왜냐하면 이 법정 비용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삼성이 컸다. 이제 애플이 삼성을 갖다가 상대로 수를 할 정도로 삼성을 이 경쟁 상대로 생각해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실 광고 효과이기 때문에 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광고 효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애플 간의 관계를 갖다 쭉 보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서 두 가지 베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관이 직사각형이고 둥근 모서리를 했다. 당연히 베꼈겠지. 그 다음에 화면에 바둑판 모양으로 아이콘을 배열했다. 또 눈에 보기에 당연히 베낀 것 같지. 하나에 2천억들이야. 그 두 개 합치면 4천억이야. 1조 2천억, 처음에 1심 판결에서 1조 2천억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에 2천억, 요거 하나에 2천억이야. 이것 말고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많았을 거 아니야. 각을 갖다가 완전히 딱딱하게 재있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바둑판 모양으로 아이콘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형 모양으로 배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삼성전자가 그 많은 전문 인력을 갖다 대고 있으면서 왜 안 했을까? 또 볼까요? 핑거 투 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커지는 거, 그 다음에 화면에다 두 번 탁탁 치면은 그 문서가 확대되는 거, 그 다음에 화면에서 사진 검색할 때 튕겨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그림 보면 쫙 튕겨져서 나오잖아. 그리고 스마트폰 하단에 여기 둥근 홈 버튼 두는 거. 저것도 안 하려면은 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거 하나에 2천억들이야. 그러면 2천억 하면 8천억이야. 8천억 원을 갖다 내가면서도 저걸 갖다가 써야 될 이유가 뭘까? 다른 것들도 많았을 텐데, 설마 8천억까지 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서도 얘를 갖다 써야 됐었을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론을 갖다 했어요. 그렇게 베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뭐라고 그랬냐? 여기 읽어보면 이렇다고.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실제 구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전자제품에서 흔히 쓰는 기술로 우리는 구현 방식을 다르게 가지고 왔다.